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투자 확대 정책을 살펴보았죠. 투자가 확대되면 국가와 국민에 이롭나요? 이롭지 않나요? 이롭죠. 일자리가 대량으로 보급되게 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그래요. 국가는 부강해지고 국민은 풍요로워지죠. 하지만 이런 투자 확대 정책이 원래부터 장려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투자는 죄악시되는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투자는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달성되죠. 투자 확대 정책이 고대 그렇게 장려되냐는 거예요. 조선만 보더라도 그래요. 투자를 장려하지 않았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주로 이제 투자 확대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20세기에 어떤 풍조가 있었나요? 공산주의가 널리 유포되면서 공산주의는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고 투자 확대를 장려하지 않죠. 오히려 제약시하죠.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일치하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생겼죠. 공산화된 국가들은 산업이 낙후되면서 고대 농경 국가와 유사해지죠. 아니, 그 유사해지는 건 당연하죠.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요. 유럽 국가도 어떤가요? 근대화가 빨리 진행된 유럽 국가들도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19세기에는 근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크게 노력했다면 20세기에 이르면 유럽 국가들도 근대 국가 수립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 유지 발전에 매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 시대에 어떻게 됐나요? 유럽 국가들은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쇠퇴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국은 이제 1945년 이후에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하죠. 근대국가 수립 유지 발전에 매진한 몇 개 국가 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죠. 그러면서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했다. 달리 얘기하면 선진 근대 국가들이 매진했다면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경쟁이 뒤처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포기함으로써. 투자 확대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뭔가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도로나 철도, 도시를 건설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면 민간 기업은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쉬워지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도로나 철도 건설은 운송 비용을 감소시키니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쉽게 그래요. 유통시킬 수 있어요. 비용이 줄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죠. 도로나 철도를 건설한다.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프라 구축 정책은 비용을 감소시키니 기업들이 비용을 감소시키죠. 투자 확대 정책에 해당된다. 교통망 건설.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되겠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일을 조선총독부가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한반도에서 조선왕실은 외국 기업을 통해 철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은 미국인 제임스 모스에게 철도 부설권을 주어 건설하게 했다. 기술과 자본이 없으니까 직접 건설하지는 못했죠. 기술과 자금이 없으니까. 계약 조건은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철도 운영권을 독점하여 통행료와 물류비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 수십 년간 너희들이 이용해라. 이익을 너희가 챙겨라. 대신에 자금과 기술을 너희가 대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잘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술과 자금이 없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뭐예요? 계속 개발 안 되면 뭐예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개발도 되고 좋은 일이죠. 그래요. 뭐 지하장도 마찬가지죠. 땅에 지하장은 가만 놔두면 뭐예요? 빨리빨리 캐내서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런 와중에 설사 외국인 자금과 기술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부가 쌓이게 되면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1896년 3월 29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1897년부터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1898년 철도 건설이 중단되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잘했는데 고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모스는 미국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건설하려 했는데 투자금이 모집되지 않았다. 투자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모집되지 않았죠.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았다. 제임스 모스 빼고 미국인들은 조선에서의 철도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안 하려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버린 거죠. 결국 1898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인수조합이 모스로부터 200만 엔을 지불하고 경부선 부설권을 사들였고 경부선은 일본 기업들에 의해 완공되었다. 그래요. 누가 완성시켰냐? 제임스 모스로부터 이제 인수했겠죠. 제임스 모스로부터 인수했다고 나와 있죠. 200만 원에. 그것을 일본 정부가 완수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인들을 이용해서. 일본 정부는 경부철도법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연 6%의 이익을 보장하고 민간 기업들을 동원했다.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없었으면 당시 경부선은 건설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보장하면서 그래요.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부선을 완공한 회사는 경부철도 주식회사인데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1901년 설립하여 만든 회사이다. 인수해서 19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에 돌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당시 경부선 건설을 결정한 이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였다.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는 경부선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국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철도의 아버지이다. 누가 결정해서 누가 완공시키는데 완공시켰나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예전에 살펴봤지만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죠. 수천년간 관리들의 수탈 때문에 괴로가 있잖아요.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뭐 외국인이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이 있으면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고통스럽죠. 밀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금지시키고 또 그 전통이 현 시대까지 이어지죠. 한국에서는. 한국에 공적이 있나요 없나요? 큰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도는 어떤가요? 현 시대 한국인들 철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요. 서울과 시내주로 있는 경의선은 프랑스의 파브리유 회사에 철도 부설권을 주고 건설하게 했다. 계약 조건은 제임스 모스와 달랐다. 왕실이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하고 고종이 나섰다는 거예요. 자금과 기술도 없으면서. 당연히 실패했겠죠. 1896년 7월 3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프랑스 기업은 건설에 착수하지조차 못했다. 돈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조선 왕실은 착수조차 낼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술도 없고. 조선 왕실은 1900년 서북 철도국을 설립하여 1902년 3월 직접 철도를 건설하는 시도를 했지만 곧 중단되었다. 뭐 어떻게든 해보려 했겠죠. 뭐 외국인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뭐 기술자만 고용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기술과 자금으로는 철도를 건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상 조선 왕실은 다른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철도를 건설하려 했는데 어느 국가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거 하면 돈 떼인다 생각했던 거죠.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은 정부를 장악하고 전략적 목적으로 경의선을 건설했다. 그럼 이제 또 일본 정부가 또 투입을 한 거죠. 자금과 기술을. 경의선을 건설한 주체는 일본 육군 산하의 임시 군용 철도감이었으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와 집행을 통해 1906년 완공되었다. 그래요. 일본 정부죠. 그래요. 뭐 일본이라도 되고. 경의선 건설을 결정하고 시행한 이는 육군의 수장이자 일본 군부의 대부였던 야마가타 아리모토였다. 따라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경의선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사실이죠,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조선 왕실은 외국 기업을 통해 경부선과 경의선을 건설하려 했지만 자금과 기술이 없었다. 고종이 선택한 외국 기업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외면했는데 다 마찬가지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에 건설하였으니 일본 기업은 이제 참여한 거죠.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하겠죠. 일본 정부죠. 경부선과 경의선의 건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적이다. 일본 기업은 이제 자금과 기술을 제공했죠. 일본 정부가 보증하면서 제공했죠. 기업은 어차피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본 정부의 공적이 크죠. 일본인들은 다른 선진국의 국민들과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의 철도 건설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장의 경제가 낙후되어 수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식민지가 아니더라도 조선의 경제를 일본 경제와 통합하여 일본이 발전시키면 되니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일본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니 꼭 식민지가 아니더라도 18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식민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조선 왕실이 잘했으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나서 일본이 이긴다는 보장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청일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러시아도 당시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노리는 강국이었죠. 한반도를 정복하려는 야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거문도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외교 정책을 잘못한 거죠. 조선 왕실의 판단 미스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 역시 철도 건설을 추진했다. 철도 건설에 이제 그래요. 매진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일단은 이제 식민지 전에는 누가 완성시켰나요? 일본 정부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을 동원해서. 철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1914년 제1대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조선 철도망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원산과 해령을 잇는 함경선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반도의 동북부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요. 교통망 완성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험난한 지형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는 장기간 이어졌다. 이후 여러 총독을 거치며 지속된 이 프로젝트는 1928년 9월 1일 제4대 조선 총독 야마나시의 한조 재임 시기에 이르러서야 전 구간이 완공되었다. 대전과 목포로 있는 호남선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휘 아래 1914년 1월 11일 완공되었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동해안의 요충지인 원산을 연결하여 농산물과 공산품을 낮은 비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죠. 다 보면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했다. 뭐 군사적 목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계속 대부분 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건설하는 거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조선 총독부 제2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휘 아래 1914년 8월 16일 완공되었다. 주요 노선들은 다 데라우치 시기에 거의 다 완공이 되죠. 1910년 착공된 이 노선은 한반도 그래요. 1910년 착공된 이 노선은 한반도의 중심지인 경선과 동해안 핵심 거점 항인 원산을 연결하여 기업들이 내륙의 물자와 해상 화물을 낮은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죠.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일단 교통망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이동이 원활해야 되는 거죠. 한경선과 경원선의 완공으로 한반도의 주요 지역은 철도로 모두 연결되었고 한반도 내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죠. 이제 거의 완성되었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경선과 경원선 건설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한반도의 철도망을 완성하였으며 한국철도의 종결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장은 이토 히로부미가 결정했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때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종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총독 재임 시절 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수립하여 흩어져 있던 노선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니 한국철도의 종결자로 전혀 손색이 없다. 주요 지역들을 다 연결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 빼고 한경선은 1928년에
완성된다고 했죠. 아무래도 좀 경제성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요. 좀 늦게 완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완공했다는 거예요. 그 종결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역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요? 중요한 역사를 하나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철도가 얼마나 지금 한국인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한국에 누가 철도 산업을 최초로 육성했어? 아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죠. 이또 히로부미죠. 종결자는 누구야? 되라웃지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됐다 해서 이민족의 정복이 이민족의 정부라고 해서 이민족이 중심이 된 정부라 해서 한국 역사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 그 역사는 한국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좀 모르는 거죠. 그래요. 철도 산업을 1905년 조선의 실질적 수행을 말할 수 있는 통감부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부 산하에 용산 작업실을 설립하여 기차 생산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철도를 놓아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되겠죠.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차를 이용할 거냐? 단순히 수입해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생산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이죠. 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설계, 정밀 가공 기술 등이 필요했는데 조선에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기술자들이 없었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한 인력들을 일본에서 동원했다. 한국에서 최초의 현대식 공장은 용산 작업실이었으며 조선에서 양실 인자리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 역시 용산 작업실이었다. 즉 용산 작업실에 한국에서 근로자라는 신문이 최초로 등장했다. 그래요. 기차 생산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에서 기차 생산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죠. 근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가요? 소작농으로 살거나 자영농으로 살거나 그런 식이었죠. 공업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가내수업이거나. 근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대규모 근로자들을 이제 공장에 고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한반도에서 공업 제품은 가내수공업이나 도제식 수공업으로 생산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 생산을 위하여 현대식 공장을 설립하고 근로자라는 직업을 최초로 공급하였으니 한국의 기차 산업의 아버지이자 근로자의 아버지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신분을 최초로 발생시킨 인사는 현실 한국에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근로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나요? 근로자 가정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자라는 신분이 생겼냐?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직업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은 직업이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직업이냐? 현 시대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작농은 소작농이 있었죠. 과거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래요. 대부분 한국인은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소작농보다 잘 사는 이가 누군가요? 자영농이었다는 거예요. 자영농만 되더라도 조선에서는 상위 20% 이내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영농들이
왜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에 나오나요? 뭐 근로자 신분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서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근로자 신분이 자영농보다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좋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서 근로자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신분을 최초로 그래 제대로 양성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결정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큰 공적이 있나요, 없나요? 공적이 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고용되었다. 처음에 조선인들은 단순 반복 노동이나 운반 등 하급 노동에 종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조선인들은 숙련 기능공으로 거듭났다. 이들은 실제 기계 선반을 올리고 부품을 깎는 실무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점점 기술자들이 늘어나죠. 용산 작업실은 경성 공작창으로 이름을 바꾼 뒤 계속 성장하였으며 경성 공작창 소속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임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선 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신분이 원형이 되었다. 그 조선 공작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당시에는 중산층 이상의 이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당시에는 제공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철도산업의 종결자인 조선총독부 제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철도국 산하의 경성 공작창을 단순 수리 시설에서 종합 제조 기술로 격상시키고 일본 본토의 기술자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동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1927년 경성 공작창은 마침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자체 제작 전기기관차인 파시형과 미카형의 일부 모델을 생산하며 한반도 철도 공업의 서막을 열었다. 조선에서 제작된 기관차들은 거친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며 내륙의 자원 수송과 여객 운송의 선봉장이 되었다. 1920년대부터 한국은 잘 보라는 거예요. 기차를 직접 설계하여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경성 공작창이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에 공장이 있었던 거죠. 아주 좋은 회사였죠, 당시에는. 수천 명을 고용한 좋은 회사였다는 거예요. 5천 명까지 고용했죠.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죠.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 철도 산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 패망 이후죠.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해방이라 하지 말고 해방된 게 없잖아요. 미군정이 들어가는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식민지식이 구축된 방대한 철도망과 경성 공작창의 제조 설비는 고스란히 남았으나 설계와 감독을 주도하는 일본 기술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일시적인 기술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용산 작업실 시절부터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히며 숙련 기능으로 성장했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남겨진 부품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기기관차인 해방자호를 성공적으로 조립 제작하며 기차 제조 기술을 알렸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래요. 일본인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1,000명까지 안 되지만 한 고급 기술은 이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한국인들도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계하면서 제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겨진 부품들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방자호. 그때는 전기기관차가 이용됐으니까.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근데 계속 생산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차 기술과 부품은 한국이 단독으로 생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와 일본은 분업화되어 있었죠. 일본 부품들 상당한 일본 부품들이 핵심 부품이겠죠. 근데 그런 핵심 부품들을 제조할 기술이 한국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엔 다 있었지만 기술이. 일본과 단결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결가 그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일본과 한국은 분업화되어 있었고 핵심 부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된 서울공작청으로 개명한 경성공작청은 기차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수리 기능만 수행했다. 생산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한 대 만들긴 했지만 부품이 없으니까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일본과 단교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을 20%로 급감했으며 대량의 해고가 있었다. 대량의 해고가 있죠. 뭐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게 됐는데 이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공장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래요. 공장도 마찬가지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기술자들은 100% 해고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된 뒤 임금 체불 식량난 때문에 현장을 떠난 이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뭐 사실이라는 거예요.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경성 공작청의 근로자 수는 5천 명이었는데 일본인 기술자가 1,000명 정도 되죠. 일본인 기술자가 1,000명 정도 되고 한국인 근로자가 4,000명 정도 되었다. 이 대부분 공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양질 일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했던 거죠. 서울 공장창만 경성 공장창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1946년 초 경성 공장창 근로자 수는 2,000명으로 감소하니 조선인들 역시 2,000명 정도 해고되거나 스스로 떠났다.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빼더라도 4,000명 남잖아요. 2,000명이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절반이 파면됐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뛰쳐나왔죠. 그게 다수 의견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거를 치르니까 한일 수교를 하니까 박정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다수 식민지를 겪고 또 이제 한국의 건국을 겪으면서 한국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일 수교가 대부분 절대다수 국민들은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국가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역사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지. 한 가지 사례만 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 사례가 있지만 아니 근로자가 5,000명 중에서 절반이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식민지 시기 때는 우리 잘 나갔는데 직장도 보장되고 다 잘렸다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잘렸다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한일 수교를 하니까 박정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지. 200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 집권한 차베스가 외국 기업을 몰수하고 친미인사들인 기술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거지 국가로 전락했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1940년대 중반 한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리고 경성 공작청 보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거지 국가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포항제철 설립에 성공한 박정희는 철도 산업의 부흥을 외쳤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 생산, 철도는 있었죠. 그래도 기차는 운영됐죠. 기차를 생산하지 못할 따름이지. 근데 이제 부흥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남의 나라 기차를 빌려 타거나 수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의 손으로 직접 기관차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도 생산하자.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이미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에 기차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 국가를 했잖아요, 한반도는.
후퇴해버린 거죠, 산업이. 현대양행은 기차 생산의 적임자로 선택되었다. 박정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1970년대 현대양행이 미국의 EMD와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미국산 엔진을 핵심으로 한 특대형 디젤 기관차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5월 14일 마침내 기차 생산에 성공했다. 엔진과 주요 부품은 미국 EMD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들려왔지만 현대양행의 숙련공들이 직접 조립하고 자체 일부를 국산화해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달고 나온 첫 번째 현대식 기관차였다. 이제 좀 비슷해진 거죠. 핵심 부품은 당시에도 일본에서 수입했으니까.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기차 제조가 중단되었으니 기차 생산이 재개되는 데에만 약 35년이 걸린 셈이다. 35년 만에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산업을 폐기하는 일은 금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삶이 또 비참해지고 부흥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굳이 베네수엘라 안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지. 그 외국인 기업 몰수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경성 공작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절반이 해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리고 그 부흥시키는데 3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원래 생산할 수 있었는데 자체 기술로. 물론 일본 기업과 일본인과 협력했어야 되지만 현 시대에 이르러 디젤 기관차 생산 기술은 90% 이상 국산화되었고 디젤 기관차는 전 세계적으로 화물용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2018년 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총 80명의 디젤 전기 기관차를 방글라데시에 판매했다. 이제 완전 예전에는 완전 국산화 못했는데 이제 거의 완전히 국산화돼서 예전에 이제 식민지 시기를 넘어섰죠. 박정희는 철도 산업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었다. 철도 산업이 발전하자 지하철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지하터널을 뚫는 시공 경험도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차 제조 기술도 전무한 상태였다. 박정희는 1972년 4월 1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착공을 지시하며 한일 수교로 확보된 경제협력 자금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하철 산업도 육성한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지하철 건설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는 대역사이며 수도서울을 근대적 대도시로 변모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죠. 박정희는 일본의 히타치와 가와사키 등으로부터 전동차 제작 시스템과 제어 기술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그리고 또한 국산을 하겠죠. 철도 산업의 적임자로 현대양행과 대우중공업이 선택되었다. 그래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계속 반복되니까. 박정희에 의해 제작된 지하철 산업 육성은 1945년 해방 직후 기술자들이 떠나며 멈춰섰던 용산 작업실이 비극을 딛고 일본의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는 반전의 역사를 썼다. 이제 지하철 산업까지 육성하면서 이제 식민지 시기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산업을 붕괴 안 시켰으면 계속 발전했겠죠. 중단되지 않고. 붕괴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용산에 심었던 기계공업의 씨앗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전국망을 거쳐 박정희 시대에 지하의 전동차라는 두 줄기 거대한 산업적 성취로 완성된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박정희는 한국철도 산업의 재건자이자 지하철 산업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고속철도도 봐야 되겠죠. 1961년 고속철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